6.25 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육사 11기는 미국 육군사관학교를 본떠서 도입한 한국 4년제 첫 정규 육사였습니다. 200명이 경남 진해에 입학했고 11기는 1955년 소위를 달게 됩니다. 11기는 육사 선배들이 전방에서 죽어나갈 때 후방에서 교육받으며 한국전쟁 참전도 안 했으면서 첫 정규 육사라는 엘리트 의식과 자부심이 엄청났고 이는 곧 군대 내 사조직 하나회를 결성하게 만듭니다. 아니 우리는 엘리트인데 진급이 왜 이렇게 느려? 늘 불만을 품었던 그들은 다가올 미래에 드디어 기회를 잡게 됩니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 이야기로 돌아가서 1945년 미국의 원자폭탄을 맞은 일본은 결국 항복을 선언하게 됩니다. 한국은 드디어 일본 식민지 치하에서 벗어나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북쪽은 소련이, 남쪽은 미국이 차지, 신탁 통치하며 갑자기 한반도는 둘로 갈라지게 됩니다. 어지러운 정세, 1945년부터 48년까지 대통령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때까지 미군이 군정을 하던 시대였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이승만은 1960년까지 1대, 2대, 3대 대통령을 이어가며 부정부패로 장기 집권합니다. 1960년 4월 19일 수많은 시민들이 이승만 정부의 부정부패에 대항하여 민주항쟁, 즉 4.19 혁명이 일어나는데요. 이승만 정권은 농지개혁법 제정, 한미방위조약도 체결하고 정말 아무것도 없었던 대한민국의 발전의 기초를 다지긴 했지만 4.19 혁명이 왜 일어났겠습니까? 역시 편법으로 너무 오래 해먹은 게 문제였죠. 개표 조작, 부정선거가 그의 발목을 잡았고 반독재 투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무튼 결말은 그로 인해 이승만은 하야하게 됩니다. 독재 정권이 무너졌는데 세상이 조용할 리 없겠죠. 정치권에는 신구파 간 밥그릇 싸움이 일어나고 우여곡절 끝에 윤보선이 4대 대통령이 됩니다. 자, 이제 박정희가 등장할 차례입니다. 박정희는 원래 선생님이었습니다. 하지만 1940년 뜬금없이 만주국 육군군관학교에 입학합니다. 원래 나이가 많아 입학이 불가능했지만 혈서까지 써보냅니다. 군관학교에서 한국인 생도들에게 일주일씩 휴가를 주며 고향에 가서 창씨개명을 해오라고 시켰고 박정희는 다카키 마사오라는 이름으로 창씨개명합니다. 창씨개명을 하지 않으면 박정희도 만주국에서 진급 등 불이익을 받을 게 뻔했습니다. 만주국은 일본의 괴뢰국입니다. 당시 일본의 제국주의는 아시아 전역으로 뻗어나가고 있었고 한반도는 일본에 먹혀 나라가 사라졌으며 해방될지 몰랐으니까 얼른 그랬겠나. 만주 또한 사실상 일본이 관리하고 있었죠. 이후 박정희는 일본 육군사관학교에 57기로 입학한 후 1944년 수석으로 졸업합니다. 박정희는 만주보병 제8사단에서 일본이 2차 세계대전 중 패망할 때까지 근무했습니다. 한국 광복 이후 갈 곳 잃은 박정희는 베이징으로 무대로 옮겼습니다. 이유는 장교를 해본 경험자를 찾고 있었던 한국 광복군에 편입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주군 시절 경력을 인정받아 이후 한국으로 돌아왔고 한국의 군대에서 다시 육군 소위로 임관해 군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만큼 정규교육 과정을 받은 장교가 귀한 시절이기도 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은 남침합니다. 한국전쟁이 발발했고 소련제 T-34 탱크를 앞세운 북한은 부산 낙동강까지 밀고 내려옵니다. 소련의 스탈린은 김일성과 의기투합해 남침을 오랜 시간 준비했고 소련 입장에선 미국과의 냉전에 승기를 잡을 만한 사건이 필요한 전쟁이었습니다. 미국의 정치적 목적은 한반도의 전쟁으로 인해 세계 3차 대전으로 확전되는 것을 방지하고 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 및 자유민주 진영의 입지를 공고해야 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한반도가 공산화되는 걸 눈뜨고 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박정희는 소령으로 현역 복귀하였고 1950년 9월 15일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 작전 때는 중령으로 진급하고 대구로 올라가는 육군본부의 수송 지휘관을 맡았습니다. 백골 부대가 38도선을 최초로 돌파한 날 10월 1일을 기념해 이날은 오늘날까지 국군의 날로 지정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압록강까지 치고 올라갔지만 중국은 참지 않죠. 중공군의 인해 전술로 후퇴합니다. 그 유명한 흥남철수는 영화 국제시장 초반부에 등장합니다. 많은 이산가족이 생겨났죠. 그 뒤로 계속 밀고 당기고 하다가 소련 측이 먼저 미국에 휴전을 제안합니다. 53년 7월 정전협정으로 전쟁은 끝났고 지금까지 휴전 상태로 돌입합니다. 1953년 11월 25일 드디어 박정희는 별을 달게 되었고 준장으로 승진하며 장군이 됩니다. 한국전쟁을 거치며 군대가 급속히 팽창됐다는 건 짚어야 할 대목입니다. 군의 성장은 5.16 쿠데타의 기반이 됩니다. 북한 역시 한국전쟁 이후 더욱더 김일성 중심으로 권력이 편성되었죠. 앞서 말했던 이승만 정부의 부정선거가 발생하자 박정희는 대한민국 정부를 엎으려 했습니다.
사실 쿠데타는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있었고 1960년 당시 육군 참모총장인 손요찬이 5월 5일 미국으로 초청받아 떠난다길래 참모총장이 자리를 비운 5월 8일로 쿠데타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전국적인 반정부 시위로 쿠데타는 1차 연기, 정보가 누설되어 2차 연기 끝에 1년 뒤 우리가 알고 있는 5.16 쿠데타를 진행하게 됩니다. 1961년 5월 16일 새벽 제2군 부사령관인 소장 박정희와 8기생 주도 세력은 장교 250명 및 사병 3,500명과 함께 한강 다리를 건너 서울의 주요 기관을 점령합니다. 한강 다리를 건널 때 약간의 교전은 있었지만 스무스하게 서울로 무혈 입성하는데요. 이는 영화 남산의 부장들에서 후반 대사로 약간 등장하기도 합니다. 한강다리 중간쯤 건너는데 저기 딱 헌병대 저지선이 보이는 겁니다. 그 다리를 건너지 않았더라면 왜 우리가 목숨을 걸고 혁명을 했습니까?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람은 당시 육군 참모총장 장도영인데요. 5.16 군사정변이 터지자 진압하는 것도 아니고 빡세게 막는 것도 아니고 군사정변을 수수방관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1993년 KBS와의 인터뷰에서 직접 본인이 나서 방관하지 않았답니다. 내토 한간이냐 혹은 또 방조 한간이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전혀 무근한 사실이옵니다. 뭐 아무튼 그렇답니다. 오히려 장도용은 결국 쿠데타 얼굴마담 혹은 바지 사장이 돼서 주동자를 자처했습니다. 쿠데타군과 어떠한 대화들이 오갔는지 이 부분은 아직도 미스테리로 남아 있습니다. 한강교에서 교전이 펼쳐질 때 당시 내각제 실세였던 장면 총리는 반도 호텔에 있다가 도망갔습니다. 어디로? 미국 대사관으로. 네, 어디서 많이 봤죠. 뭐 이건 차후 다시 말하겠습니다. 장면 총리는 미국 대사관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자 개쫄아가지고 모냥 빠지게 해화동의 가르멜 수녀원으로 숨었습니다. 윤보선 대통령은 아군끼리 유혈 진압은 안 된다며 모르쇠로 일관. 이 정도면 쿠데타를 못 막은 게 아니라 안 막은 거죠. 이후 박정희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됩니다. 이 군사정변의 시작은 1979년까지 18년간 독재 군사정부의 시대를 열게 됩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군사정변 이후 경제개발에 주력하면서 한국을 성장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정부는 독재적이었고 민주주의적인 가치에 반하는 정책과 통치 방식으로 인해 늘 비판받기도 했습니다. 박정희 정부는 영호남 지역 감정 조장을 한 최초의 정부이며 부정선거로 연명하고 온갖 부정부패, 정경유착, 국민 농지를 강탈하고 열거하자면 많지만 박정희를 옹호하는 사람들조차 특히 유신 정권은 너무했다. 이런 말들이 많습니다. 독재를 이어가야 되기에 법을 바꿔버립니다. 그게 1972년 12월 27일부터 시행된 제7차 개정헌법, 바로 유신헌법입니다. 개정된 법의 내용을 쉽게 풀이하자면 이렇습니다. 대통령 임기 6년, 하지만 종신제 가능. 네, 평생 하겠다는 거죠. 대통령 직선제 폐지, 통일 주체 국민의회가 선거, 이제 국민들은 대통령 투표 못합니다. 알아서 체육관에서 끼리끼리 뽑겠답니다. 긴급 조치로 대통령은 헌법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이제 법도 필요 없습니다. 법보다 대통령이 위에 있는 거죠. 뭐 이 밖에도 대통령이 국회의원 3분의 1을 뽑을 수 있고 국회를 해산시킬 수 있는 권한도 있습니다. 모든 게 가능한 이런 치트키 같은 유신 헌법을 할 거냐 말 거냐 반대가 심해 결국 국민 투표를 했습니다. 1차적으로 국민 91%가 찬성. 그래도 반발이 심하자 3년 뒤 1975년에 다시 투표해 73%가 찬성합니다. 박정희 지지자들은 유신 헌법이 결국 국민이 찬성한 건데 뭐 어쩌라고, 이게 독재야? 그런 말들을 하곤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또는 비방하는 일제의 행위를 금한다. 대한민국 헌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 발의, 제안 또는 청원하는 일제의 행위를 금한다. 이 조치에 위반한 자와 이 조치를 비방한 자는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 구속, 압수, 수색하며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반대 집회 당연히 못하고요. 시위 금지하고 언론, 출판, 보도 역시 안 됩니다. 방송은 사전 검열 받아야 하고요. 대학생들은 또 데모할까봐 휴교령까지 때려버립니다. 대학교까지 군대가 장악하고 그 시대는 정말 살벌했죠. 유언비어 금지, 술집에서 막걸리 마시다 박정희 이야기만 나와도 잡아가는 시대였습니다. 불순하다고 판단되는 대중가요 200곡 이상 금지, 연세대 학생들은 일부러 백지만 돌렸지만 잡혀가고 야당 의원들도 많이 잡혀가서 정기고문, 물고문 당하고 했었죠. 이 정도 입막음과 잡들이를
해야 말도 안 되는 찬성률 90% 이상 찍히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잘한 것도 말해야겠죠. 엄청난 적자에 시달렸지만 아무튼 경부고속도로 개통, 녹화사업 등 전쟁의 폐허가 된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인프라를 구축했습니다. 조선시대 때부터 땔감 등 나무 수요는 엄청났고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오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전쟁 물자로 일본 놈들이 그나마 있던 나무를 싹 다 베어가 버려서 전국적으로 민둥산이었습니다. 이승만 정부부터 식목일도 정하고 나무 심기에 주력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박정희는 밀어붙였습니다. 땔감 대신 겨울에 석탄을 쓰게 하고 공무원들에게 강제적으로 할당량을 줘서 심게 하고 그린벨트 조성해서 건물 못 짓게 하고 몇몇 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고 화전이라고 이게 산을 태워서 그 자리에 농사를 짓는 행위를 금지했습니다. 73년 시작된 1차 치산 녹화 10개년 계획은 단 6년 만에 29억 4천만 그루를 심어 벌써 목표를 달성해버립니다. 중요한 건 사막화를 면해서 도로도 깔 수 있으니 물자 수송에도 용이하고 좋은 점은 한둘이 아닙니다. 미관상 예쁘기도 하죠. 우리 강산 푸르게 푸르게 유한 김벌리. 다음 수출만이 살 길이다. 미친 수출 주도 사업으로 한국의 GDP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갔습니다. 그 밖에 유명한 조선업, 화학공업, 특히 포항제철도 육성했습니다. 해외 언론은 월남전 파병으로 돈 벌고 임모 가발 만들어서 수출에 돈 벌던 국가가 중공업을 한다고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자신의 머리카락을 잘라 팔기도 하고 새마을운동은 범국민적인 근대화 운동으로 발전했고 농촌 근대화와 경제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습니다. 한국의 경제 구조를 바꿔놨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라를 부자로 만들고 국민들을 풍요롭게 만드는 걸 국가의 목표 중에 하나로 설정한 결정국가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다고 볼 수 있죠. 박태균 역사학자, 유시민 작가도 경제성장에 관해 인정하는 걸 보면 박정희는 역대 대통령 중 오늘날까지 가장 호불호가 심한 대통령임은 분명합니다. 승승장구하던 박정희 정권도 위기가 오는데요. 미국의 39대 대통령 지미 카터는 박정희 정권의 독재 인권 탄압을 비판했고 그로 인해 한국 정부와 갈등이 있었습니다. 지미 카터는 주한미군 철수라는 초강수로 대한민국을 압박했고 박정희는 그래 미군 꺼져 핵무장 자주국방을 계획하면서 한미 양국 간에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은 왜 박정희를 죽였을까? 알려진 명확한 이유는 존재하지 않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미국과의 불화로 인해 미국 CIA가 김재규에게 사주했다는 설이 전 세계로 번지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의혹이 확산되자 미 정부는 한국 계엄사 측에 박정희 사망 관련 발표 때 CIA와 연관이 없음을 강조해달라 주문했습니다. 다음으로는 현재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유튜브에도 굉장히 많은 영상이 있지만 역시 부산 마산 항쟁, 줄여서 일명 부마 항쟁 때문이다. 추측들을 많이 합니다. 4년 7개월 동안 이어진 긴급조치 7호에 많은 국민들은 분노했습니다. 김영삼 신민당 총재가 농성 중이던 여권 167명을 경찰들에게 지켜줬습니다. 경찰의 강경 진압으로 한 명이 사망한 사건인데요. 이로 인해 박정희는 김영삼을 정말 싫어했고 보복성으로 김영삼은 의원직에서 제명이 됩니다. 김영삼은 당시 경남 지역에서 지지율이 상당했고 이에 대한 반발로 부산, 마산, 창원 시민들은 참지 않았습니다. 결국 1979년 10월 16일 부마 항쟁이 일어나고 박정희 실질적인 오른팔인 대통령 경호실장 차지철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차지철 경호실장 같은 사람들은 캄보디아에서는 300만이라고 하는 것도 희생을 시켰는데 우리 대한민국 200만 희생한다고까지 뭐 문제될 거 있느냐고 이러한 얘기가 나옵니다. 결국은 참 소름이 끼칠 그러한 그 일들입니다. 영화 남산의 부장들에도 그대로 표현하죠. 캄보디아에서는 300만 명도 희생시켰는데 우리가 뭐 100만 200만 탱크로 밀어버리다고 큰일 하겠어요? 김재규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그 둘을 안 죽일 수가 있나 붕괴했다고 합니다. 물론 본인 주장입니다. 정확히 왜 죽였는지 아직 모릅니다. 영화 남산의 부장들 엔딩은 11.6 사건 합동수사본부장 전두환의 발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의 진술과 이렇게 반대되는 실제 육성이 나오면서 끝나는데요. 과대 망상증에 사로잡혀 대통령과 경호실장을 살해하고 대통령이 되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허역이 빚은 내란 목적의 살인사건이다.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것이요 나라 국민들의 보다 많은 희생을 막는 것입니다. 결코 저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민족투사인지 본인이 권력을 잡기 위해 사실상 쿠데타를 일으키고자 했던 배신자였는지 판단은 관객의 몫으로 남기며 끝납니다. 자, 이제 12.12 쿠데타가 나옵니다. 김재규가 참 이상한 게 10월 26일 그날 궁정동 안가로 직접 육군 참모총장을 불렀다는 건데요. 박정희는 안가의 나동에서 총에 맞아 죽었고 본관에는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이 다른 일행들과 술을 마셨습니다. 이 이유 때문에 쿠데타가 확실하네 라고 생각할 뻔했지만 시해 후 그는
정승화와 함께 본인의 본진인 남산중앙정보부로 가지 않고 신기하게 용산의 육군본부로 갑니다. 남산입니까? 6번입니까? 육군본부는 당연히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의 본진이고 거기서 바로 체포당합니다. 영화 서울의 범 초반부에 그것이 화근이 되어 전두환에게 오히려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은 체포당합니다. 전두환은 당시 육군보안사령관이자 박정희 시해 사건 합동수사본부장이 되어 수사했습니다. 네, 이것이 바로 12.12 쿠데타의 출발점입니다. 전두환을 필두로 한 육사 11기 장성들과 이하 대령급 하나의 신군부는 육군참모총장 정승화를 체포하면서 쿠데타의 첫 번째 퍼즐을 맞춥니다. 공간에 있던 노재현 국방장관은 인근의 참모총장 공간에서 총소리가 나자 무슨 상황인지도 제대로 모르면서 개 쫄아가지고 가족들과 택시 타고 도망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박정희 5.16 때는 총리가 튀고 전두환 12.12 때는 국방장관이 튑니다. 이건 그냥 도망의 역사죠. 참고로 1997년에 정승화 총장은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의 범행을 사전에 알거나 이를 방조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김재규 체포를 지시했다며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장태환 수도경비 사령관은 용감히 맞섰는데요. 영화에도 잘 표현되어 있지만 쿠데타 초반부는 진압군의 승리가 무난해 보였습니다. 반란군이 다리를 넘어오지 못하게 일부러 교통 통제를 했고 서울 시민들은 이게 무슨 상황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한편 당시 인천에 있는 구공수 여단이 특전사령관 정병주의 지시로 서울을 향해 출동했습니다. 정병주 소장은 육사 출신이 아니라서 전두환은 미리 그를 포섭하지 못했습니다. 구공수가 서울로 들어와 장악했다면 이미 게임은 끝난 거나 다름없었지만 급해진 반란군은 전화를 걸어 우리도 군대 동원을 안 할 테니 아군끼리 피 보지 말자 신사협정을 제안합니다. 그렇게 구공수는 회군을 하게 되고 그 대가는 너무나 컸습니다. 반란군은 약속을 지킬 리 없었죠. 전두환은 박종규 중령에게 특정사령부에 난입하라 지시합니다. 거기서 정병주 사령관은 부상을 당하고 사령관을 지키려 끝까지 저항했던 김호랑 소령은 사살당합니다. 박희도 1공수 여단장은 800여 명의 병력을 이끌고 육본과 국방부를 점령하고 도망갔던 노재현 국방장관을 강제 연행합니다.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구사단장 노태우 소장의 병력 이동인데요. 최정반 부대를 반란군에게 가담시켜 중앙청을 점령하고 반란군 내 2인자 위치를 공고히 합니다. 영화에도 구사단을 서울로 빼자고? 김일성이 알면 북한 쳐들어온다. 같은 편도 난색을 보이는 대사가 나오죠. 이건 그냥 북한의 대문을 열어준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렇게 장태환 소장이 체포되면서 쿠데타는 결국 성공합니다. 혼자 행주대교 길막하고 그런 장면은 픽션입니다. 영화 후반 이태신이 전두관과 대치하고 바리케이트를 넘어가는 연출도 영화적 상상력입니다. 실제는 노재현 국방장관이 모든 무장을 해제하고 상황을 종료하라는 지시를 내리면서 장태환 수도경비 사령관은 순순히 반란군에게 체포됩니다. 다음 해 1980년 5월 1일 서울대 총학생회를 시작으로 전두환 보안사령관을 중심으로 하는 신군부의 정치 개입 반대 투쟁을 결정합니다. 대학생들은 전두환 퇴진, 민주화 일정 제시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민주화 요구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5월 15일 서울역에는 대학생 10만 명이 결집합니다. 이 과정에서 정경 한 명이 시위대 버스에 깔려 사망하는 사건도 일어납니다. 1980년 5월 17일 신군부는 국회의사당을 점거하고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통제해버립니다. 이건 또 다른 쿠데타였습니다.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 진행된 임시국무회의는 단 8분 만에 끝나버리며 비상계엄령은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이 사건이 바로 5.17 쿠데타입니다. 쉽게 말해서 계엄령은 국가의 모든 행정권까지 군대가 장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계엄령을 풀지 않으니까 5월 15일 서울역에서 투쟁이 시작된 거고 17일 이후는 그게 전국으로 확대됨과 동시에 반대 세력 김대중, 김종필을 비롯한 많은 정치인을 체포했습니다. 다음날 5월 18일부터 비상계엄 전국 확대 조치로 인한 정치 탄압에 항의하는 광주 시민들에게 민주화 운동이 일어납니다. 종필이, 대중이, 제야놈들 다 잡아들여! 과거 김영삼 총재 의원직 제명과 가택연금 시키니까 부산에서 부마 항쟁이 일어난 거고 계엄령을 전국으로 확대 및 김대중을 구속시키니까 5.18이 일어난 겁니다. 이걸 가지고 무슨 북한 개입설, 광주 폭도설 어쩌고들 말들 많죠. 아무튼 이후 전두환은 대통령 8년, 그의 친구 노태우는 대통령 5년 합니다. 둘이 올해도 해먹었어. 김영삼 정권에 들어서 군내 사조직 하나회는 모조리 숙청당하는데요. 장성, 영관, 위관급까지 찾아내 뿌리를 뽑아냅니다. 내 양심을, 마음을
전두환이가 뺏지는 못해. 그리고 하나의 끝판왕 전두환, 5천억 해먹은 노태우를 법정에 세우고 그들을 구속합니다. 최종 항소심에서 전두환은 무기징역, 노태우는 징역 17년을 선고받습니다. 마지막으로 1997년 12월 22일 김영삼의 임기 끝자락 제15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김대중 대통령 당선인과 둘은 합의하여 국민 대화합을 명분으로, 이게 뭔 명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전두환 노태우는 2년 만에 특별 사면됩니다. 이상 아마모무비였습니다. 교도 생활이라는 게 여러분들은 교도소 가지 마시오. 그러고만 내가 얘기하고 있습니다.